19살. 남들은 이 나이에 대학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같은 과 여학생과 풋풋한 연애를 한다. 하지만 나는 내 결혼식장에 서 있었다. 내 옆에는 우리 어머니보다 3살이 더 많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나와 결혼하면 우리 집의 빚을 전부 없애주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 때문도 탐욕 때문도 아니었다. 오직 우리 집이 모든 것을 잃기 직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냥 조용히 몇 년만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혼 첫날 밤 그것을 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녀의 전남편이 왜 죽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집안에 감돌던 오래된 한약 냄새와 축축한 물기, 그리고 미처 닿지 못한 문틈으로 스며들던 차가운 바람은 생생히 기억한다. 아버지는 나무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다. 눈은 초점 없이 반쯤 뜨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른 채 검붉은 빛을 띠었다. 어머니는 부엌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다. 잠을 못 자 하얗게 질린 얼굴, 라면 봉지 하나 제대로 뜯지 못할 만큼 떨리는 손. 어머니는 달걀을 깨트리고 소금을 쏟고 냄비 바닥을 새까맣게 태웠다. 모든 것이 어머니의 머릿속처럼 엉망진창이었다. 그때 어머니는 더 이상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중얼거릴 뿐이었다. 내가 바닥에 떨어진 빛 독촉장들을 줍고 있을 때 누군가 현관문을 거칠게 걷어찼다. 문 열어, 문 열라고. 셋셀 동안 안 나오면 사람들 불러서 지붕 다 뜯어버릴 줄 알아.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한 여자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채 일어서지도 못했는데 문이 벌컥 열렸다. 채권자인 아주머니가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는 바람에 내 다리에 부딪혔다. 내가 말했지. 기한 지났으면 볼 것 없다고. 다 갚든가 아니면 집 비워. 어머니가 뛰쳐나와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했다. 최 사장님, 제발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 아들이 돈을 벌어올 거예요, 사장님. 일주일, 또 일주일. 몇 달째 나를 속여먹는 거야? 나는 어머니 앞을 가로막고 서서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어머니는 편찮으시고 아버지는 저기 누워 계십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소리는 그만 질러주세요. 그녀는 나를 훑어보았다. 앳된 얼굴에 아직 샴푸 냄새도 채 가시지 않은 풋내기 사내놈. 그녀의 눈빛은 내까짓 게 뭘 해결해라고 말하는 듯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일 저녁까지 돈 없으면 문짝부터 떼어갈 줄 알아라는 말만 던지고는 획 돌아섰다. 그녀의 구두굽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마치 우리 집의 문이 영원히 잠기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밤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3개나 깨뜨렸다. 나는 물 흐르는 소리, 쥐가 발발거리는 소리, 그리고 고통에 찬 아버지의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때 밖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온 사람은 평택 목공소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남동생, 외삼촌이었다. 지훈이 있냐? 내가 고개를 내밀었다. 네, 외삼촌. 무슨 일이세요? 외삼촌은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어머니를 먼저 방에 들어가 쉬게 한 뒤에야 나와 마주 앉았다. 삼촌은 아주 천천히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사람 특유의 몸짓이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듣고 나서 잘 생각해봐야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삼촌은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냈다가 피우지 않고 다시 집어넣었다. 시내에서 인테리어 자재 사업하는 김서연 사장 알지? 남편이랑 사별한 지 2년 됐어.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집도 여러 채야. 나이가 좀 많다는 게 흠이지만. 근데 그 양반이 지금 옆에 젊은 사람이 필요하대. 까놓고 말해서 남자 기운이 필요하다는 거지.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외삼촌이 말을 이었다. 지난번에 내가 그 집 일을 좀 해줬는데 너희 집 사정을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그 양반이 네가 자기랑 결혼해주면 빚 전부 갚아주고 네 아버지 병원비까지 다 대주겠다고 하더라. 그리고는 나를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다. 네 어머니 남은 인생 편하게 사실 목돈까지 챙겨주고. 나는 아까 빚 독촉장을 주었던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간장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외삼촌.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다. 내가 너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건 네가 아직 젊고 힘이 있고 버틸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다. 봐라. 네 아버지는 몇 년째 저렇게 누워만 계시고 네 어머니도 허리가 휘어서 더는 버틸 힘이 없어. 하지만 전 이제 19살인걸요. 19이지만 이 나이면 집안을 책임질 수 있어. 내 아버지는 더 이상 못 버텨. 내 어머니는 이제 너 하나만 바라보고 계신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외삼촌도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삼촌은 바위처럼 무거운 손으로 내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일어나 그대로 나가버렸다. 그날 밤 나는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가랑비가 얼굴을 때리듯 흩뿌렸다. 젖은 티셔츠를 입은 채 등 뒤의 집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곳. 그리고 곧 닥쳐올 결혼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어머니가 계신 곳. 나는 그저 부모님을 대신해서라는 네 글자만 생각하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결혼식이란 을에 싱싱한 꽃과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결혼식에는 꽃 한 송이, 친구 한 명 없었고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숨막히는 침묵과 경멸을 숨기지 않는 시선들 뿐이었다. 나는 어깨가 조금 끼는 대여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내 옆에 선 여자 김서연 사장은 완전히 달랐다. 몸에 딱 붙는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 화려하게만 머리, 저렴하지만 독한 향수 냄새. 그녀는 소리내어 웃지 않고 입꼬리만 살짝 올렸다. 세상 모든 것이 자기 손아귀에 있다는 듯한 미소였다. 아래층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굳이 귀 기울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저놈, 젊음을 팔아서 애비 목숨값 마련했네. 세상에, 저 여자 전 남편도 침실에서 죽었다던데. 쟤는 목숨 부지할 수 있을까? 어미는 무슨 낯짝으로 저기 첫 줄에 앉아있대? 나는 어머니 쪽을 힐끗 보았다. 어머니는 돌아보지도 반응하지도 않고 오직 나만 들릴 만큼 작게 속삭였다. 부디 올바르게 살아다오. 어미를 죄인으로 만들지 말거라. 어머니는 울지 않았지만 그 말을 하는 어머니의 눈빛은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나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촐한 식사를 파티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파티가 끝난 후 나는 김서연 사장이 새 보금자리라고 부르는 집으로 이끌려갔다. 신혼방은 2층에 있었다. 묵직한 나무문, 카펫이 깔린 바닥, 타담한 향초 냄새와 뒤섞여 퍼지는 레몬그라스 디퓨저 향에 머리가 살짝 어지러웠다. 나는 방 한가운데서 뭘 해야 할지 몰라 서 있었다. 손도 발도 둘 곳이 없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방 안은 붉고 희미한 무드 등이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김서연 사장이 하얀색 실크 잠옷을 입고 걸어 나왔다. 목깃이 교차되며 어깨선이 살짝 드러났다. 짙은 화장은 지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기묘한 주도권이 서려 있었다. 19살짜리 남자아이와 막 결혼한 여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당당함이었다. 처음이라 떨리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결코 부드럽지는 않았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괜찮아. 내가 익숙하게 해줄게. 그녀는 마치 젊은 남자들의 어색함을 극복하게 해주는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처럼 태연하게 웃었다. 내가 반응할 틈도 없이 그녀는 침대 쪽으로 다가가 옆에 있는 작은 서랍장을 열었다. 딸깍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보았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서랍 안에는 반짝이는 검은색 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상자가 열렸을 때 나는 가지런히 정렬된 한 줄의 성인용품들을 보았다. 먼지 하나 없이 흐트러짐 없이 마치 진열품처럼 깨끗하고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인터넷에서 몇 번 본 적도 있고 친구들에게 얼핏 들은 적도 있었지만 나이 많은 그것도 내 아내라고 불릴 여자가 신혼 첫날 밤에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니 그 감정을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그 사람은 이걸 오락거리라고 불렀지. 그녀는 여전히 상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난 남자가 떠나지 않게 붙잡는 방법이라고 부르고 나는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발이 카펫에 붙어버린 것 같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욕망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포. 마치 내가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적힌 판결문을 우연히 읽어버린 기분이었다. 김서연 사장은 몸을 일으켜 아래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몸을 숙였다. 그때 잠옷자락이 살짝 흘러내렸고 나는 길고 날카로운 흉터 하나가 그녀의 어깨뼈에서 등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것을 보았다. 사고로 생긴 흉터도 칼에 베인 흉터도 아니었다. 어떤 습관이나 집착이 남긴 흔적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왼쪽 어깨에는 세월의 바램 문신이 있었다. 단 하룻밤이라도 모든 걸 불태우며 살리라는 기울어진 글씨.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런 문구는 촌스러운 유행가나 싸구려 타투샵에나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방금 나를 남편이라 부른 여자의 피부 위에 새겨져 있는 그것은 하나의 선언문처럼 느껴졌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그 의미는 내 눈에 각인되는 듯했다. 나는 그 문신과 그녀가 검은 상자에서 꺼낸 도구들을 함께 보았다.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전남편이 왜 그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지 이해했다. 김서연 사장은 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한 손이 내 가슴에 닿았다. 가볍지만 명백한 통제의 손길이었다. 이제부터 넌 내 거야. 저 집과 내 어머니가 갖게 된 그 등기부 등본처럼 나는 감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한밤중 의무를 다한 후에도 나는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나는 등을 돌린 채 누워 침대 시트를 꽉 붙잡고 눈을 부릅떴다. 무드등 불빛이 천장에 구름 낀 달처럼 음산한 빛의 원을 그렸다. 선풍기가 끼익거리며 천천히 돌아갔다. 낯선 공기와 이름 모를 생각들로 비좁아진 방 안에서 선풍기는 1초를 세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방금 되돌아갈 길 없는 여정에 시동이 걸린 사람이었다. 나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고요한 공간에서 잠이 깼다. 어젯밤처럼 끼익거리던 천장 선풍기 소리도 이불 속에 스며들던 따스하고 느끼한 향초 냄새도 없었다. 대신 아주 다른 냄새가 났다. 은은하게 풍기는 한약 냄새였다. 역하지는 않았지만 축축한 공기 속에 섞여 마치 방의 영혼이 바뀐 듯한 느낌을 주었다. 지금이 몇 시인지 가늠하기도 전에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가볍거나 예의 바른 노크가 아니라 마치 점호를 하는 듯한 소리였다. 일어났니? 거실로 내려와. 잠깐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힘이 있었다. 김서연 사장은 소리칠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끄틈절을 강조하는 방식만으로도 이것이 제안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는 서둘러 일어나 세수도 못한 채 아래로 내려갔다. 거실은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남색 원피스에 머리를 높게 묶고 두 팔을 낀 채 등은 돌처럼 꼿꼿했다. 테이블 위에서는 하얀 찻주전자가 김을 내뿜고 있었다. 아까 그 한약 냄새는 바로 저기서 나는 것이었다. 내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그녀는 마치 업무 분담표처럼 줄이 그어진 A사 용지 한 장을 내 쪽으로 밀었다. 읽어봐. 이 집에서 네가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 규칙들이야. 나는 자리에 앉아 첫 줄을 보았다. 아침 6시 기상. 허락 없이 대문 밖으로 나가지 말 것. 허락받기 전에는 집에 전화하지 말 것. 정해진 식단에 따라 식사할 것. 정해진 생활 습관을 어기지 말 것. 나는 고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께 전화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김서연 사장의 눈에 숨길 생각도 없는 차가운 빛이 스쳤다. 그래. 어제부로 넌 더 이상 그냥 아들이 아니야. 내 남편이고 내 사람이지. 내 집에서 사는 나는 헛웃음을 지어야 할지 입을 다물어야 할지 몰랐다. 그 순간 목덜미에서 등줄기를 따라 퍼져나가는 싸늘한 감각만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방어적인 반사작용처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의자에 등을 기대자 그녀의 시선이 갑자기 뒤쪽 벽으로 향했다. 나도 따라 고개를 돌렸다. 커다란 액자 하나가 조용히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5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회색 정장을 입고 벨벳 한복을 입은 김서연 사장 옆에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지만 남자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내 전남편은 아주 원칙적인 사람이었어. 그녀는 옛날 이야기를 하듯 말했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작은 찻잔 속에 검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있었다. 이제 네가 그 뒤를 잇는 거야. 날 실망시키지 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반항할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이어받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혼 생활인지 아니면 미리 프로그래밍된 어떤 일정인지. 아침 식사는 규칙대로 정확히 6시에 나왔다. 국밥도 빵도 아닌 밍밍하게 끓인 연자죽과 데친 나물 한 접시, 그리고 볶은 현미차가 전부였다. 모든 음식은 각각 작은 도자기 그릇에 나뉘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젓가락도 뜨거운 물에 데친 대나무 젓가락으로 끝이 하얀 종이로 쌓여 있었다. 허리 펴고 앉아서 천천히 먹어. 씹을 땐 말하지 말고. 그녀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장의 공정을 설명하듯 말했다. 나는 수저를 들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내가 방으로 올라가려 하자 그녀가 나를 불렀다. 명상 시간 잊었어? 나는 깜짝 놀라 시계를 보았다. 8시 30분. 네? 명상. 이요? 그녀는 계단 바로 앞에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서 있었다. 그 사람은 매일 밤 8시 반부터 9시까지 명상을 했어. 넌 내 남편이니 그 습관을 이어가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녀가 나를 거실로 데려가 모든 불을 끄고 작은 촛불 하나만 남겨두었을 때 나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바닥은 딱딱했다. 그녀는 두 겹으로 접은 방석을 깔고 나에게 중앙에 앉으라고 했다. 허리를 펴고 눈을 감고 숨을 세라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지만 3분 만에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뻐근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살짝 몸을 뒤틀었다. 보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지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5분 동안 3번이나 움직였어. 집중해. 나는 멋쩍게 웃으며 작게 말했다. 네,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신혼 첫날 밤으로부터 나흘이 지난 후 나는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이 집에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매 끼니는 간단하든 거창하든 정해진 시간, 순서, 그리고 배치가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 것부터 방문을 여는 방식까지 모든 행동은 김서연 사장에 의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나에게는 반발할 기회조차 없었다. 내가 감히 그러지 못해서가 아니라 모든 반발은 그녀의 눈빛에 의해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은 사납거나 부릅뜬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마치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모든 질문을 잠가버리는 자물쇠 같았다. 그리고 5번째 밤이 되자 내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틀을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날은 날이 춥고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저녁 명상 시간, 여전히 거실에서 불을 끈 채 30분을 보낸 후였다. 내가 막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나를 불렀다. 앉아. 아직 안 끝났어. 나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유리잔에 뜨거운 물을 붓더니 얇고 투명한 종이에 쌓인 작고 노란 주황색의 환만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마치 한약방에서 본 적 있는 사탕 같았다. 이거 마셔. 기혈을 보충해주는 특별 주문 제작약이야. 나는 그 환을 보았다. 은은한 약초향이 풍겼다.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그저 순수한 약 냄새였다. 네, 무슨 약인데요? 나는 질문하는 듯한 뉘앙스를 피하기 위해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귀한 약이야. 독은 아니니 걱정 마. 그녀는 나를 힐끗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내가 널 해치진 않아. 안심해. 그 말은 안심시키려는 것처럼 들렸지만 나에게는 다정함으로 위장된 경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환을 들어 자세히 보았다. 이름도 상표도 없었다. 고등학교 때 약학상식을 배운 적이 있어서 포장 없이 나오는 건강기능식품이 많다는 건 알았지만 이것은 형태부터 건네는 방식까지 일반적인 약과는 달랐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마셨다. 내가 그녀를 믿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고 어머니가 빚더미에서 겨우 벗어나 며칠간 평온을 찾은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대립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간이나 피에 좋은 거겠지. 별 반응 없으면 괜찮을 거야. 나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물 한 모금과 함께 환을 삼켰다. 나는 그것이 단 한 번의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틀렸다.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시간에, 같은 유리잔에, 같은 노란 주황색 환이 다시 나타났다. 별다른 말 없이 그녀는 내 앞에 그것을 놓고 돌아섰다. 셋째 날, 넷째 날에도 그 습관은 1분도 어긋나지 않고 반복되었다. 나는 매번 침묵 속에 환을 삼켰지만 닷새째 되던 날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기요, 나는 환을 막 집어들며 입을 열었다. 며칠째 마시고 있는데 이게 대체 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며칠이나 마셔놓고 이제 와서 묻는다고?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눈빛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내가 독이라도 탔을까봐 그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가와 환을 내 쪽으로 살짝 더 밀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컵 가장자리에 닿았다가 멈추더니 바람처럼 가볍지만 돌처럼 무거운 한마디를 내뱉었다. 내 집이 지금껏 무사한 게 순전히 인정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마셔. 나는 환을 보고 그녀의 얼굴을 본 뒤 환을 입에 넣고 삼켰다. 내가 그녀를 믿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다시 한번 출발선으로 되돌릴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식탁을 닦고 있을 때였다. 결혼 후 김서연 사장이 나에게 스스로 하라고 시킨 일이었다. 그때 박 아주머니가 나타났다. 아주머니는 이곳에서 오래 일한 가사도우미로 말이 없고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며 모든 일에 무관심해 보였다. 하지만 오늘 내가 익숙한 주황색 환이 담긴 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도련님, 저거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녀는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또렷했다. 박 아주머니가 나에게 사적인 질문을 한 것은 처음이라 나는 놀랐다. 네, 며칠 됐어요. 사모님이 보약이라고 하시던데요. 나는 병을 제자리에 놓으며 대답했다. 박 아주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병에서 떼지 못했다. 순간 그녀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망설임 같은 것이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돌아가신 사장님도 저걸 매일 드셨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아주머니 말씀은? 김 사장님 전 남편 말씀이세요? 박 아주머니가 대답하려 입을 살짝 움직이는 순간 계단 쪽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김서연 사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 아침은 아몬드 우유야. 옷 갈아입고 내려와서 먹어. 그 즉시 박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이미 깨끗한 곳을 서둘러 다시 닦고는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은 여전히 약병 위에 얹혀 있었고 마음속에는 작지만 분명하고 서두르지 않지만 아주 현실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이 삶의 압박, 돈 문제 혹은 질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집에 살면 살수록 질병보다 더 빨리 사람을 갉아먹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된 감시와 참견에서 오는 압박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밍밍한 연자죽을 막 다 먹었을 때 김서연 사장이 위층에서 소리쳤다. 하얀 셔츠로 갈아입어. 오늘 집에 손님 와. 나는 깜짝 놀랐다. 손님? 이 집의 사전에서 거의 사라진 단어였다. 내가 발을 들인 이후로는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를 팔뚝의 자잘한 붉은 발진을 소매로 가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거실로 내려갔을 때 낯선 네 사람이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소파에 일렬로 앉아 있었다. 목에 금을 주렁주렁 단 50대, 아주머니 1명, 배가 나온 말쑥한 셔츠 차림의 아저씨 1명, 그리고 아마도 먼 친척 조카뻘 되는 듯한 젊은 여자 2명은 핸드폰에 코를 밟고 있으면서도 마치 새로 들여온 신기한 동물을 구경하듯 나를 힐끔거렸다. 어머, 이 총각이 지훈이구나. 금목걸이 아주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참 좀 다 젊어. 우리 애들보다도 어리네. 근데 듣자 하니 학교도 다니다 말았다며?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셔츠 차림의 아저씨가 말을 받았다. 이제 와서 공부는 뭐하러 해? 우리 서연이랑 결혼했으면 인생 역전이지. 그동안 몸은 좀 괜찮았어? 그는 몸은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바짓단을 꽉 쥐었다. 대낮에 그것도 관심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사람의 침실 사정을 물을 권리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
역시 우리 서연이 고모 수완이 좋다니까. 조카 중 한 명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나를 힐끗 보며 말했다. 젊은 남자는 길들이기 쉽지. 고모한테 대들 생각도 못할걸. 나는 입술을 깨물고 대답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이어진 말은 정말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옛날 그 아저씨도 고모가 엄청 챙겨줬잖아요. 근데 심장이 약해서 못 버텼지. 그 말은 내 귀에 따기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때 차를 따르고 있던 김서연 사장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차주전자를 내려놓고 가볍게 웃었다. 사람마다 타고난 운명이 있는 거지. 강하고 약한 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란다. 겉보기엔 멀쩡해도 금방 픽 쓰러지는 사람도 있잖니. 그때 아무도 내 눈빛을 눈치채지 못했다. 내 눈은 그녀가 든 찻잔을 든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전 남편분. 심장이 약해서 돌아가셨다고요? 나는 의심을 감추지 못한 채 불쑥 물었다. 오래 앓던 병인데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거지. 그녀는 나를 힐끗 보았다. 시선이 얇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왜?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노란 주황색의 환들, 강요된 명상, 미각을 마비시키는 듯한 밍밍한 음식, 그리고 며칠 전 박 아주머니의 그 눈빛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맴돌았다. 대화는 거의 1시간 동안 더 이어졌다. 전부 돌려 말하는 빈정거림과 나를 김서연 사장 집의 전시품처럼 여기는 농담들 뿐이었다. 손님들이 돌아가자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서둘러 거실로 들어가 찻잔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벽쪽 테이블에 잊힌 듯 놓여있던 빛바랜 의학 잡지 아래에 깔린 너저분한 서류 뭉치. 종이는 구겨져 있었지만 첫 줄의 글씨를 읽기에는 충분했다. 이진우 진료기록부. 김서연 사장의 전남편 이름이었다. 무엇이 내 손을 움직이게 했는지 모르겠다. 본능이었을까? 아니면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의심들을 꿰어 맞추려는 무의식의 충동이었을까? 첫 장은 혈압 수치였다. 대부분 정상보다 높았다. 두 번째 장이 문제였다. 심근 약화, 심부전이기 징후 보임. 회복 기간 동안 장시간 또는 과도한 신체 활동을 피할 것을 권고함. 특히 주의 요망, 월 1회 정기 검진 필요. 의사 처방 없이 혈액순환 촉진제 계열 약물 사용 금지. 나는 그 부분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다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김서연 사장이 침실에서 옷을 개고 있을 때 나는 들어가서 진료 기록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분 상태 알고 계셨죠?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목소리는 더 이상 가볍지 않았다. 날 신문할 셈이야? 내일이나 신경 써. 괜히 파고들지 말고.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문을 닫아 걸고 모든 질문을 차단하는 빗장처럼 들렸다. 나는 돌아섰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본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다음 차례에 못 버티는 사람은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서연 사장의 전남편 진료 기록부를 본 날 이후로 내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평온하지 못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살아가려 했었다. 여전히 매일 밤 명상을 했고 노란 주황색 환을 삼켰으며 연자죽과 아몬드 우유를 마셨다. 하지만 무언가 온전하지 않았다. 내가 그저 단순한 대체품일 뿐이라는 희미한 믿음. 아니, 나는 프로그래밍된 복제품처럼 살고 있었고 그녀의 전남편은 이미 죽었다. 사흘 후 나는 김서연 사장에게 대학 재입시 준비를 위해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녀가 내 학업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혼자 갈래? 기사 부를까? 그녀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네, 혼자 갈 수 있어요. 가까워요. 예전에 다니던 학교 근처 병원이라서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약만 거르지 않으면 돼. 그녀는 고개를 들어 비웃듯 웃었다. 내가 찾아간 병원은 몇 년 전 어머니를 모시고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왔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 목표는 다른 사람이었다. 50대 중반의 홍 선생님. 말이 없지만 꼼꼼하기로 유명한 그는 한때 김서연 사장 집안의 주치의였다.
이 사실은 그녀와 박 아주머니가 무심코 나누는 대화에서 엿들은 것이었다. 체열과 혈압 측정이 끝난 후 나는 상담실 밖에서 그를 기다렸다. 근처에 간호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주 작게 말했다. 선생님, 혹시 예전에 이진우 씨, 김서연 사장님 전 남편분 진료하신 적 있으세요? 홍 선생님은 잠시 흠칫했다. 그건 왜 묻나?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다. 제가 지금 김 사장님 남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먹고 있는 약과 이진우 씨의 죽음에 대해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요. 홍 선생님은 나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길고 느린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많은 걸 말해줄 순 없네. 하지만 이진우 씨에게 부부 생활 빈도를 줄이라고 조언했던 건 사실이야. 그분은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했거든. 심근이 약한데 만약 강장제 같은 약물을 남용하면 심근의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지. 하지만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 김 사장님이 줄이려 하질 않았고 그분도 거절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졸리는 것 같았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그날 오후 나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집 근처 공원 벤치에 1시간 넘게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 망치가 박동을 치는 듯한 감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직행했다. 옷장을 열어 며칠 전 숨겨뒀던 진료 기록부를 책상 위에 꺼내놓았다.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김서연 사장은 거울 앞에서 영양크림을 바르고 있었다. 나는 가볍지도 세게 내려놓지도 않으며 기록부를 책상 위에 올렸다. 그녀는 거울을 통해 나를 보더니 돌아섰다. 그게 뭔데? 저도 그 사람처럼 되길 바라세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그녀는 헛웃음을 쳤지만 눈에는 더 이상 부드러움이 없었다. 나는 대답 대신 기록부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첫 장에는 작은 클립이 꽂혀 있었고 거기에는 굵게 인쇄된 한 줄이 있었다. 과격한 활동 금지, 그리고 혈액순환 촉진제 사용 금지. 홍 선생님 만나고 왔어요. 그 말에 그녀의 미소가 즉시 사라졌다. 그 사람 상태 알고 계셨잖아요.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녀는 등을 펴고 앉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난 그저 그 사람이 날 버린 것처럼 네가 날 버리지 않길 바랐을 뿐이야. 나는 그녀를 보았다. 처음으로 두렵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오직 한 가지 감정만 분명했다. 나는 지금 통제권을 잃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여자 앞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사장님을 버린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나는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다. 그리고 사장님은 그저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 거고요. 닥쳐.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내가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아?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빈 침대를 보고 싶었을 것 같냐고. 난 남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다 했어. 나는 일어섰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기에 억눌렀다. 내가 돌아서려 하자 그녀는 죽음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더 던졌다. 못하겠으면 짐 싸서 나가. 하지만 명심해.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너희 집 빚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거야.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내 가족을 구해준 사람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반격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말다툼이나 도망이 아닌 법으로. 결혼한 지 2달 후 나는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 내 삶이 아니라 내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증상들이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도는 느낌. 대문에서 집까지 10m도 안 되는 거리를 걷다가 숨을 고르기 위해 마당 한가운데서 멈춰야 했던 일. 매일 밤 명상을 마치고 침대에 누우면 가슴이 짓눌리는 듯한 느낌.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무언가가 안에서 조여오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과민 반응하는 것일까 두려웠고 설령 입을 열더라도 돌아올 것은 미리 준비된 결론과 짜증 섞인 시선뿐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수요일 아침에 일어난 일이 바로 임계점을 넘게 한 사건이었다. 밤새 내린 비로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김서연 사장은 아주 이른 시간부터 식당에 내려와 있었다. 어두운 색의 운동복, 높게 묶은 머리, 손에는 레몬물 한 잔.
오늘 일정 변경이야. 그녀는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컵을 내려놓았다. 마당 20분 조깅.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 습관부터 따라해야지. 나는 흰죽 그릇에서 고개를 들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등을 돌려가버렸다. 반대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침묵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갔다. 비는 막 그쳤고 땅은 축축했으며 바람은 차가웠다. 가볍게 몸을 풀고 뛰기 시작했다. 첫 바퀴는 괜찮았다. 두 번째 바퀴부터 무릎이 시큰거렸다. 세 번째 바퀴가 되자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타는 듯 했으며 심장이 북을 치듯 쿵쾅거렸다. 네 번째 바퀴째. 내 다리는 마치 땅 밑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풀썩 주저앉았다. 나는 툇마루에 털썩 앉아 숨을 헐떡였다. 김서연 사장이 집 안에서 나와 나로부터 3미터쯤 떨어진 곳에 섰다. 팔짱을 낀 채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고작 이 정도로 지치다니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약해? 나는 상체를 숙이고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폐가 공기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저기, 혹시 약 때문은 아닐까요? 요즘 들어 몸이 이상하게 피곤해요. 잠도 깊이 못 자고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가와 툇마루에 레몬물 컵을 내려놓고 내 옆에 팔 하나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앉았다. 그리고는 나를 쳐다보며 느리지만 차갑게 말했다. 그 약 아는 사람한테 특별히 주문한 거야. 전부 좋은 약재로만 만들어서 마시는 사람마다 건강해졌어. 너 말고는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그럼 혹시 제 체질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 파는 곳에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내 말을 잘랐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다시 물어볼 필요 없어. 예전에 그 사람하고 같이 마셨던 내가 알아. 약에는 아무 문제 없어. 문제가 있다면 그건 너한테 있겠지. 제대로 운동 한번 안 해보고 되는 대로 살아온 게 익숙해서. 이제 와서 조금 움직였다고 약 탓하는 거 아니야. 나는 침묵했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내가 피고인으로 이미 정해진 유죄 판결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10분 더 앉아 있었다. 등 뒤로 찬 바람이 불었고 땀은 채 마르지 않았다.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운동 때문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감각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 낭떠러지로 밀려 내려가고 있었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잿빛이었고 안개비가 기왓장을 따라 지겹도록 흘러내렸다. 마치 이름 없는 피로의 전조 같았다. 김서연 사장은 하루 출장을 간다며 약 제때 챙겨 먹어라는 간단한 당부만 남겼다. 나는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마치 그녀의 부재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묽어지는 것 같았다. 나에게 온전한 자유가 주어진 날은 드물었다. 비록 심리적인 자유일지라도.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3시쯤 나는 뒷목과 어깨에 은근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눈이 흐려지고 숨이 가빠졌으며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세게 뛰었다. 단순한 불면으로 인한 피로가 아니라 뼛속까지 녹아내리는 듯한 피로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내려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테이블 위에 물컵이 내 손의 떨림을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놀랄 만큼 차가웠다. 김서연 사장을 10년 넘게 모신 나이든 가사도우미 박 아주머니가 세탁실에서 나오다가 나를 보고는 몇 초간 멈칫하더니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만지듯 내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도련님, 그 약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내가 고개를 들자 아주머니의 눈에는 참견하려는 기색이 없었다. 단지 걱정과 경고가 뒤섞인 듯한 무언가가 있었다. 네, 2달 넘었어요. 사모님이 보약이라고 하셔서 매일 밤 한 알씩요. 박 아주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문 쪽을 힐끗 보고는 몸을 더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예전에 돌아가신 사장님도 그렇게 매일 드셨어요. 처음에는 정신도 맑아지고 힘도 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갈수록 몸이 약해지셨죠. 눈은 퀭해지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제가 말렸을 땐 이미 늦었었고요. 마지막 말은 돌덩이를 삼키듯 힘겹게 내뱉었다.
그녀는 몸을 바로 세우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서둘러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손가락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볍지만 단호한 소리. 박 아주머니의 말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그동안 억눌러 왔던 의심의 문을 여는 경첩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약을 먹지 않았다. 남은 환을 그대로 외투주머니에 넣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예전 동네 근처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버지 약을 사러 몇 번 갔었던 약국이 있었다. 약국 주인인 정우형은 그 동네에서 꽤 실력 있는 약사였다. 나는 그가 단순한 약 판매 이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환을 내밀었다. 형, 이 약 좀 봐주세요. 혹시 오래 먹으면 피곤해질 수 있는 약인가요? 제가 2달 넘게 먹고 있는데 몸이 너무 이상해서요. 정우영은 환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안쪽 방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초조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익숙해진 증상이기도 했다. 30분 후 그가 간이 성분 검사기에서 출력된 종이를 들고 나왔다. 이거 흔한 약 아닌데? 혈액순환이랑 기력을 촉진하는 합성제 형태야. 질산염 성분이 미량 들어있고 고농축 홍삼, 고함량 카페인, 그리고 심장으로 가는 혈액 흡수를 높이는 대사 물질도 좀 섞여 있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몸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말을 이었다. 피곤하거나 허약한 사람이 단기간 쓰면 효과가 좋지. 근데 너처럼 젊고 건강한 사람이 매일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 불면증, 부정맥을 유발하고 오래되면 부신 기능에 영향을 줘서 내장 기능 쇠약까지 올 수 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왔다. 모든 그림이 명확해졌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김서연 사장의 방으로 직행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다. 그녀가 매일 밤 약을 꺼내던 침대 머리맡 서랍 안에서 상표 없는 검은색 상자를 발견했다. 하지만 옆면에는 김서연님 주문 제작, 일반 유통 불가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나는 그 글씨를 마치 자백을 보듯 쳐다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약이 건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전 남편이 심장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가 이 약을 먹도록 내버려 두었고 이제는 나에게까지. 나는 남은 환과 상자를 서류 봉투에 담아 책장 맨 아래 깊숙이 숨겼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반격하려면 이길 뿐만 아니라 그녀가 변명조차 할 수 없도록 확실해야 했다. 그 약의 실체를 명확히 알게 된 날 이후로도 나는 마치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매일 밤 명상을 했고 정해진 시간에 아침을 먹었으며 김서연 사장이 건네는 노란 주황색 환을 1초의 오차도 없이 받아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삼키지는 않았다. 입에 넣는 척하다가 그녀가 등을 돌리면 조용히 휴지에 싸서 벨벳천이 깔린 작은 상자에 넣었다. 그 상자는 책상 서랍 맨 아래 이중 잠금 장치를 한 채 마치 내 생존이 걸린 재산처럼 소중히 숨겨두었다. 일주일 후 나는 작년에 외삼촌의 토지 소송을 도와줬던 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나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서류 봉투를 열어 모든 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변호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제가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이 변호사는 서류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냉철하던 눈빛이 일반 유통 불가라는 글씨에서 유독 오래 머물렀다. 이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출처불명의 주문 제작 약품. 복용자는 기저질환이 있었고 약을 건넨 사람은 그 결과를 이미 목격했다. 의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소 가능할까요? 이 변호사는 진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형법상 이 행위는 상해 또는 건강 침해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녀가 부작용을 명확히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복용시켰다는 점만 입증하면 기소는 충분합니다. 나는 유리 테이블 위에 놓인 환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감옥에 가는 건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매일같이 착취당하면서도 고개 숙여 감사해야 하는 호구가 아니라는 건 똑똑히 알려줘야겠어요. 나는 그 작은 환 하나가 돈과 권력,
그리고 침묵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위선의 시스템 전체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일단 불길이 치솟자 나에게는 그 불길이 그 위선과 함께 지난 몇 달간 내가 억지로 연기해야 했던 빚으로 산 남편이라는 역할까지 모두 태워버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내가 준비한 서류 뭉치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이 변호사였다. 나는 군더더기 없이 하소연 한마디 없이 단 한 가지만 말했다. 검찰과 수사기관에 제출해 주세요. 빨리 이기는 건 필요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기기만 하면 돼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소송을 겪어온 그의 눈에서 나는 뚜렷한 빛을 보았다. 그것은 논리와 증거, 그리고 울음 대신 펜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모두 쏟아내는 법을 갑자기 배우게 된 19살 청년에 대한 믿음이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는 서류 사본 한 부를 보건 당국에 보내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2달간 매일 밤 내 앞에 나타났던 바로 그 노란 주황색 환, 위선적인 애정이 담긴 눈빛으로 내 입에 넣어줬던 그 보약. 만약 공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식탁이나 침실이 아닌 시험 분석 보고서 위에 놓여야 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는 법적 절차에 있지 않았다. 나는 낡은 장례식 기록을 통해 김서연 사장의 전남편 형님 주소를 찾아냈다. 교회의 작은 집, 그녀의 침대 머리맡 액자 속 이름과 유일하게 혈연이 닿는 곳이었다. 나는 모든 서류 사본을 익명으로 보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손으로 쓴 쪽지 하나만 동봉했다. 아버님께서는 자신이 왜 그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지 분명히 아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흘 후 내 전화가 울렸다. 늙고 신남자의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자네가 서연이랑 같이 사는 그 젊은이인가?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짧게 대답했다. 네. 하지만 그리 오래가진 않을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바람소리가 들리더니 그가 아주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내 동생의 죽음. 우리 식구들도 모두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네. 그 여자는 너무 교활하고 죄를 피하는 데 능숙했지. 나는 끼어들지 않았다. 어떤 고통은 그저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타인의 반응은 필요 없을 때가 있다. 고맙네. 소송 때문이 아니라. 내 동생 편에 서주는 사람이 이제라도 생겨서 말이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일주일 후 첫 번째 기사가 터져 나왔다. 재력가 여성, 젊은 남편에게 유해한 강장제 복용 강요 혐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어떤 자선 행사 개막식에서 찍힌 김서연 사장의 사진 붉은 드레스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우아하게 웃던 모습이 이제 피의자라는 두 글자 사이에 끼어 있었다. 나는 기사를 공유하지도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를 올가매던 마지막 밧줄이 저절로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김서연 사장은 소셜미디어에서 자취를 감췄다. 친구들의 발길도 끊겼다. 자선단체는 후원자 명단에서 그녀의 사진을 내렸다. 단체 채팅방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개업식 파티에서 그녀에게 술을 따라주던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그럴 줄 몰랐네. 엄청 고상한 척하더니 하는 짓은 진짜 이상한 애라는 속삭임과 함께 기사를 돌려볼 뿐이었다. 나는 김서연 사장이 여자는 남들의 시선을 먹고 산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제 바로 그 시선들이 그녀가 공들여 쌓아올린 명성을 조각조각 찢어밟히고 있었다. 3주 후 공식 감정 결과가 봉인된 봉투에 담겨 도착했다. 수사기관의 공문과 함께. 굵고 차가운 글씨들은 김서연 사장이 전 남편의 심혈관 질환 병력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적시했다. 아내로서,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서 절대적으로 모든 신체적 자극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야만 하는 사실. 하지만 그녀는 피하기는커녕 의도적으로 상표도, 의학적 처방도, 인증서도, 사용 설명서도 없는 약을 특별 주문했다. 그 약은 위험 수준의 높은 질산염과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이 이 약을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부정맥, 만성불면증, 부신기능 저하, 심지어 장기적인 심혈관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내가 그동안 조용히 견뎌왔던 모든 부작용과 생물학적 반응들이 그녀가 마지막까지 사용했던
난 널 해치지 않아라는 위선을 베는 칼날처럼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었다. 김서연 사장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절대 금기 약물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면서도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나에게 매일같이 그것을 먹였다. 내가 매일 밤 그녀를 만족시킬 충분한 힘을 갖도록 침대 머리맡 검은 상자 속에 그 도구들을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랑도 관심도 필요 없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항상 건강하고 언제든 준비된 그녀의 병적인 욕망을 채워줄 남자였다. 전 남편이 견디지 못하자 그녀는 새로운 사람을 찾았다. 새로운 사람이 지치자 그녀는 약의 용량을 늘렸다. 모든 것은 부부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병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 나는 첫 번째가 아니었고 마지막이 되기에는 너무 오래 살지 못할 뻔했다. 모든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 사건은 고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결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모든 치료비 배상, 그리고 판결일로부터 12개월간의 보호관찰 처분이었다. 김서연 사장은 감옥에 가지 않았다. 그래, 가볍게 들릴 수도 있다. 징역 1년의 집행유예 몇천만 원의 배상금, 12개월의 보호관찰, 한때 수많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쥐고 자재상을 운영하며 자선단체에 기부해 공부방을 열었던 사람에게 그 정도 형량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나처럼 그 안에 있었던 사람만이 그녀가 받은 가장 큰 형벌이 법원에서 온 것이 아님을 안다. 그것은 한때 존경심 가득한 목소리로 그녀를 김 사장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였던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왔다. 그것은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그녀가 자선단체에 얼마나 기부했는지 떠들던 절친 그룹의 침묵에서 왔다. 이제 그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모든 후원자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웠다. 그것은 조용히 내려진 낡은 사진들과 더 이상 인사를 건네지 않고 연민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오랫동안 쳐다볼 뿐인 이웃들의 시선에서 왔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 그녀는 한 가지를 더 잃었다. 그것은 돈이나 판결문으로 셀 수 없는 것이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조종할 권리. 매일 밤 내 손에 약 하나를 쥐어주며 마치 돌보는 것처럼 미소 지을 권리. 이미 죽은 남편의 식단으로 차려진 밥상에 앉아 나를 지켜볼 권리. 죽은 사람처럼 명상하게 하고 이름 없는 유령의 일정에 따라 살게 할 권리.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 부를 권리. 나는 그녀가 강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눈을 감고 견뎌야만 하고 숨을 참고 살아남아야 할 만큼 강하다고. 하지만 그 모든 권력은 내가 침묵할 때만 존재했다. 이제 그녀는 가사도우미 마저 떠나버린 넓은 집에 홀로 남았다. 자선단체는 등을 돌렸고 모든 방향에서 수군거림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오고 있었다. 명성을 잃고 친구 관계는 끊겼으며 사업마저 무너졌다. 김서연 사장은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 나는 그녀가 다른 종류의 감옥에 살고 있음을 확신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열쇠가 그녀의 손에 있지 않다. 나는 구름이 많이 낀 어느 아침, 이혼 판결문과 붉은 직인이 찍힌 판결문을 손에 들고 법원을 나섰다. 사람들은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저 수천 킬로그램의 무거운 꿈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몸이 가벼웠다. 매일 밤이 한 알의 약과 끝없는 애무의 연속이었고 매일 아침이 감정 없는 연극이었던 꿈. 법원 앞에는 다른 재판을 기다리는 몇몇 사람들이 서 있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고 내가 미소를 지으며 건네는 약 한 알로 다른 사람을 독살할 수 있는 여자와 몇 달을 살았는지 아무도 몰랐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의 태양은 눈부시지 않았지만 빛이 돌계단 하나하나에 드리워져 내가 한때 희생이라고 불렀던 타협과 다른 사람이 도덕의 경계를 넘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 사이의 경계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나는 어머니가 평생 짊어지고 온 빚을 다 갚았다. 돈이 아니라 내 젊음과 매일 아침의 가슴 통증으로. 하지만 한때 나를 상품으로 여겼던 사람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나는 동정받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구로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외로움 때문에, 육체적 갈증 때문에, 혹은 자신이 아직 매력적이라는 느낌을 붙잡고 싶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맞춰 살도록 강요하지 마라. 또한 사랑을 핑계로 통제하고 강요하고 그들을 조금씩 착취하면서 그것을 보살핌이라고 부르지 마라. 김서연 사장은 나에게 그리고 전 남편에게 똑같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이기적이고 병적인 애정의 탈을 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또 한 사람을 죽일 뻔했다. 사랑은 본능을 충족시키는 장소가 아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피로 위해 자신의 행복을 쌓을 권리는 없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들을 모두 들으셨다면,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이나 감정의 일부를 건드렸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감상과 시각을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